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43살의 남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여자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놈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후에 재혼을 했지만 두 번째 결혼도 오래가지 못하고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면서 저는 두 여자에게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들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치가 떨리면서 그것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까지 흐를 지경이에요. 전처와 본처는 똑같이 결혼을 한 뒤에 연애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특히 전처는 마치 영화 화차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여자였어요. 양파처럼 벗겨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여자였죠. 진짜 속마음은 철저하게 숨기고 거짓 웃음과 사랑한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은 다음에 저를 버렸어요. 세상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기에 부부가 되었던 두 여자에게 세상 누구보다 어이없는 배신을 당한 처참한 심정을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속으로 삭히며 참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술을 한 잔 마신 다음에 이곳에 들러서 다른 분들의 글을 읽다 보니 문득 제 마음속에 맺혀있는 응어리 같은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지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어요. 오형제 중에 장남이셨던 아버지는 일찍부터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시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할아버지를 도와서 농사꾼이 되셨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뒷바라지를 한 덕분에 모두 대학까지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의 나이가 30을 넘어서자 할아버지와 친척들은 아버지의 혼처를 찾았지만 농사꾼에게 시집을 와서 땅을 파면서 살겠다는 여자는 쉽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데 장남인 아버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결혼조차 못하고 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모두가 집안의 장남인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의 나이가 30 후반으로 접어들자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불러서 진지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백날 농사를 지어봐야 평생 노총각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농사는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마땅한 여자를 찾아서 살아라. 할아버지는 농사는 자기가 혼자 지을 테니 아버지는 희망이 없는 농사는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라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든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결혼 같은 거 좀 늦게 하면 어때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언젠가는 저한테 맞는 여자가 나타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이러다가는 정말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마을 주변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도로가 새로 뚫리고 건물들이 하나씩 생기더니 얼마 뒤에는 멀리서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부동산 업자들과 낯선 사람들이 여럿 몰려다니면서 땅을 둘러보고 땅 주인을 만나서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곧 아버지의 마을에도 재개발이라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쳤던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제법 넓은 농가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는 팔아서 돈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땅에는 그 돈으로 건물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은 건물 앞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두리 농촌은 신도시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사시던 아버지는 졸지에 건물주가 되셨어요. 그러자 여러 곳에서 중매가 들어왔고 아버지는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39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고 제가 태어나서 5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건물 관리를 직접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몸에 밴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접 건물의 모든 곳을 돌아보면서 손을 봐야 하는 곳이 있으면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고치셨다고 해요. 건물 청소는 엄마가 맡아서 하셨어요. 아버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은 아버지를 두고 지독한 노랭이 건물주라고 수군거렸어요. 젊은 사람이 정말 지독하네. 나 같으면 건물 관리 같은 건 용역업체에 맡기고 임대료만 받으면서 편하게 살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할까? 그러게 말이야.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오른 거야. 그래서 있는 놈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잖아. 건물 임차인들은 아버지의 알뜰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두고 지독하다고 말들을 했지만 아버지를 악독한 건물주라고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임차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량한 건물주였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한번 계약을 하면 절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알아서 임대료를 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여러 자선단체에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내셨죠. 아버지는 그런 선행을 자식인 저한테도 알리지 않으시고 몰래 하셨어요. 아버지는 돈이 생기면 생활에 필요한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건물주인 아버지가 재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은 건물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도 돈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셨어요. 저도 집에서 보고 듣는 것이 아버지의 검소함이어서 학용품도 아껴가면서 사용했고 옷이나 양말이 떨어져도 엄마가 천을 덧대서 꿰매주셨고 더 이상 수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야 새 옷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은 저를 거지 사촌이라고 부르면서 놀렸어요. 저는 그런 놀림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수야, 사람이란 모름지기 겉으로 드러나는 옷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마음이 단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법이다. 겉으로는 잘 차려입고 다녀도 마음이나 행동이 지저분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법이야. 아버지에게서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누더기처럼 꿰맨 옷을 입고 다니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놀리는 친구들의 비아냥거림을 그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교복을 입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옷차림으로 놀림을 당하지 않아서 아주 좋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뒤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을 하면 아버지의 건물로 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장을 가거나 회식이나 야근이 있는 날을 제외하면 칼퇴근을 해서 건물로 와서 엄마가 청소하는 걸 돕거나 아버지가 전등을 교체하거나 벽에 페인트를 새로 바르거나 지하실에서 물이 새는 배관이나 보일러 같은 걸 수리하는 일을 돕게 됐어요. 아버지는
건물의 전기나 기계 장치들이 고장이 나면 꼭 저를 불러서 수리를 시키셨어요. 낡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면 저는 용산이나 전자상가를 뒤져서 부품까지 사와야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저는 아버지가 왜 대학에서 전기나 기계 쪽을 전공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건물의 수리나 관리를 남들 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려면 그 정도 지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훗날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은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 집처럼 생각하고 사소하게 손볼 일이 생기면 네가 직접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계산에는 철저한 분이셔서 아들인 제게도 일을 시키면 꼭 그에 맞는 보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 통장에 직접 넣어주지 않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제게 보여주셨어요. 네가 일한 대거는 내가 따박따박 모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돈은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 건물 관리는 제게는 야간 알바였던 셈이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건물에 들러서 부업으로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 임차인들과도 친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건물은 5층이었는데 1층에는 카페와 마트, 그리고 빵집이 있었고 2층부터는 병원과 학원, 그리고 5층에는 아주 큰 미용실이 있었어요. 병원부터 마트까지 여러 업소들이 있어서 저는 건물 관리 일을 마치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픈 곳이 있으면 건물에 있는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한 달에 2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40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보통 헤어 디자인을 전공한 여성들이 그렇듯이 그녀도 아주 스타일이 세련되었고 미모도 눈에 띄는 미인이었어요. 그녀가 건물의 5층 전체를 통으로 쓰는 대형 미용실을 개업하게 된 데는 약간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원장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미용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일하던 미용실의 원장 남편과 눈이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반한 원장의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미혼이었던 그녀와 재혼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녀의 나이는 28이었고 남편은 5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25년이나 연상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재산이 꽤나 많이 있었고 어이없게도 결혼 후 2년 만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남편의 전 재산과 사망보험금까지 받게 되었다고 해요. 갓 30이 된 그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자기만의 미용실을 처음으로 오픈하게 되었던 거죠.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저는 1층에 있는 카페의 여사장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얼굴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가볍게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습니다. 가끔씩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기도 했지만 별다르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제게 와서 난처한 표정으로 여자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봐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실 카페에 딸린 화장실은 카페를 개업한 뒤에 그녀가 아버지와 상의해서 별도로 만든 공간이었어요. 건물의 층마다 있는 공용 화장실은 카페에서 떨어져 있어서 사용하기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손님들이 말해서 카페 안에 화장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와 화장실 관리는 카페 주인인 그녀가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었지만 젊은 여성이 부탁을 하니 저는 기사도 정신에 입각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문제는 배관이었죠. 배관이 낡아서 새고 있어서 물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연장을 가지고 와서 배관을 해체해서 수리를 해주었어요. 어머, 고마워요. 저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한 식구들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죠. 앞으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커피나 음료수는 공짜로 드릴게요. 그녀는 제게 카페 평생 무료 이용권을 약속했고 매일 들리라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전보다 훨씬 더 자주 카페에 들리게 되었고 그녀는 약속대로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를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여사장과 조금씩 대화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저와 동갑인 서른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그 여동생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이제 25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여동생이 유부녀란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나이에 비해서는 어려 보이는 동안이었는데 여동생은 더 심한 동안이어서 저는 이제 갓 20살이거나 미성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가 있는 유부녀라니 그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선배와 사귀다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여동생의 동거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를 드나들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여동생이 한 번씩 며칠 동안 카페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 3일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갔더니 여사장은 보이지 않고 여동생이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실내에서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처음에는 눈병이 걸려서 충혈되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그녀는 동거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선배인 동거남은 동거를 시작한 뒤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기는커녕 백수로 지내면서 그녀와 언니에게 돈을 뜯어내서 산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다른 논팽이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을 마시거나 유흥비로 탕진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 그녀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행패를 부린다고 했어요. 그러다 생활비를 둘러싸고 말다툼이라도 벌어지면 그는 폭력적으로 변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른다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그녀는 동거남과 다투다가 심하게 맞았다고 했어요. 그런 날이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 카페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녀의 언니가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퉁퉁 부은 눈을 선글라스로 가리고 카페에 나왔다고 했어요. 오빠, 내가 왜 그런 거지 같은 놈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그 자식이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 그녀는 나중에 신세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카페로 돌아온 여사장도 깡패 같은 여동생의 동거남에게 볼모로 잡혀서 사는 기막힌 처지를 하소연했어요. 그놈은 그녀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친정에 찾아가서 여동생의 애를 봐주고 있는 친정엄마에게 행패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놈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 3자인 제가 들어도 우라통이 터지는 일인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할지 상상이 되었어요. 그 뒤에도 여동생은 자주 카페에 나오지 않았고 그런 날이면 저는 여사장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녀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었어요. 이제 저희들은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그녀 자매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된 두 자매는 늘 돈에 쪼들리는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엄마의 알코올 중독과 외도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엄마는 이혼 후에도 자식들을 돌보는 데는 신경도 쓰지 않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남자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한 엄마가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사춘기가 되어서 예민해진 그녀들은 집에서 나와 방황을 하게 되었고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엄마로 인해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하던 여동생은 어쩌다 망나니 같은 선배를 만나서 애를 가지고 동거를 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죽어라고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쉬지 않고 했고 그렇게 10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서 겨우 카페를 차렸다고 합니다. 남은 문제는 그녀의 엄마였어요. 여전히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엄마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우여곡절 끝에 술을 끊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자고 했을 때 그녀의 엄마는 자기 딸을 미친년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인연이 완전히 돌았구나. 세상에 엄마를 병원에 쳐넣고 가둬버리는 자식 새끼가 어디 있어? 싫어. 병원에는 절대로 안 가. 엄마, 내 말 들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만약에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면 나는 다시는 엄마 안 볼 거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치료 받을래?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래? 그녀의 비장한 최후 통첩에 엄마는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술에 절어 있었어도 딸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새 사람이 되어서 여동생의 어린 딸을 정성껏 보살펴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살아온 과거를 들으면서 연민의 정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꿋꿋하게 살아온 그녀가 참 대견하고 강한 여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연민의 정은 애정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 느낌은 저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들은 안 보면 보고 싶고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저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채연아, 우리 결혼하자. 네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 내가 부족하지만 너한테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내 마음을 받아줘. 제 말을 들은 그녀는 감격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경수야, 나도 너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한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돼. 나 때문에 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한테 다가가서 안기고 싶다가도 망설이게 돼.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부부란 서로가 가진 슬픔은 나눠서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나눠서 두 배로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어렵고 힘든 일은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라 같이 헤쳐나가자고 했어요. 그녀도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날건달 같은 처제의 동거남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여자에게 빨대를 꽂고 피 같은 돈을 갈취해가는 날건달 같은 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못할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놈이 카페로 찾아온 겁니다. 그놈은 한눈에 보기도 아주 불량스러워 보이는 동네 양아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가 카페에 온 이유는 분명했죠.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어요. 처형, 장사도 잘 되는데 나한테 푼돈 얼마 쥐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래, 너 같은 자식한테는 돈이 남아돌아도 못 줘. 사지 멀쩡한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힘없는 여자들한테 빌붙어서 살려고 들어. 당장 꺼져. 아내는 카페에 손님들이 있는데도 그놈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놈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실실 웃으면서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버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처제는 무서워서 아내의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도 그놈은 태연했어요. 이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야, 어디 와서 행패를 부려? 당장 이리 나와!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놈은 뒤를 돌아서 저를 쳐다보더니 이건 또 뭐야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어이 형씨,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당신이나 꺼지쇼. 웃기고 있네. 나는 남이 아니라 네가 처형이라고 부르는 여자 남편 될 사람이야. 그러자 그놈은 비굴하게 웃으면서 제게 빌붙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형님,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돈 있으면 조금만 빌려주세요. 저는 비굴하게 웃고 있는 그놈의 낯짝을 보니 아주 역겨웠어요. 우선 그놈을 데리고 다른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와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어요. 자, 이거 줄 테니까 아내와 처제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그놈은 돈을 보자 눈이 커지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을 하고 통장을 집어들고 사라졌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카페 여사장과 사귀는 사이고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 여사장은 내가 몇 년간 봐서 잘 알지. 아주 생활력이 강하고 참한 여자더구나. 저는 내친 김에 처제에게 이상한 놈이 하나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면 주려고 하셨던 통장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그런 놈하고 엮일 필요 없다. 서로 싸우다가 주먹 다짐이라도 하게 되면 너만 손해야. 맞아도 손해고 때리면 더 손해다. 그러니 이걸로 좋게 타일러서 끝내보거라.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대로 아깝지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처제와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경찰에 그놈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봐왔던 대로 생활력도 강하고 아주 좋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녀가 제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저는 아내에게 장모님을 찾아뵙자고 말했는데 아내는 지금 장모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만 믿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도 아내는 장모님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루기만 하다가 아내는 상견례 날을 잡은 다음에야 장모님을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장모님은 인상이 아주 부드럽고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내와 장모님이 모녀 사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고 어색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장모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장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래 많이 좋아졌어 라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고 저는 아내가 장모님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그 말을 하자 장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둘의 관계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결혼 후에 저는 장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아내는 제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묻자 아내는 사실 카페를 차릴 때 빌린 돈과 대출금이 있는데 이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유 자금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대출을 받을 만큼 받아서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 명의로 대출을 좀 땡기자.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받는 월급은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고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도 아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가 적자라고 해도 제 월급만으로도 대출금의 원금을 다달이 상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신 월급은 내가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 그 돈은 애가 생긴 뒤에 우리들 미래를 위해서 건드리지 말고 남겨둬야 해.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걸로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경수야, 새애기 말이야. 어떤 여자인지 아니? 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더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아버지를 찾아가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어보자 아내는 제게 했던 말과 똑같은 핑계를 댔다고 해요. 카페를 차리느라 들어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했던 거죠. 저는 아내가 제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 말대로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미 대출을 받아주었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자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구나 제게는 상의조차 하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아내 몰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내에게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부모는 불상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내는 고아였던 겁니다. 충격적인 건 처제도 아내의 친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내의 과거에 대해 뒷조사를 은밀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갓난아기 일때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자랐던 거예요. 처제도 그 고아원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그리고 처제가 애를 낳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아내가 장모님을 만나자고 해도 계속 미뤘던 건 대역을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였어요. 그리고 후배를 처제라고 속인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동거남에게
돈을 뜯기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모두 제게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주었고 아내에게 속아서 대출까지 받았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선 아내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아내는 차분하게 제 말을 듣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맞아. 당신이 알아낸 게 전부 사실이야. 난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한 고아야. 선영이도 내 동생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후배야. 당신이 돈을 준 그 남자랑 선영이가 동거를 하는 건 맞아. 근데 돈이 좀 급해서 당신을 속이고 돈을 받아냈어. 당신을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그럴 사정이 있었어. 아내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제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선영이라는 후배는 보육원에서 나온 다음에 살아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회 경험도 없는 어린 두 여자가 살기에는 너무 험한 곳이었어요. 파트타임 알바부터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흥업소에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후배는 그때 동거남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고 생활이 나아질 기미는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모든 걸 포기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구세주처럼 아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만난 그 남자는 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귀가 솔깃해지는 좋은 제안을 했다고 해요. 명의만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와 후배 그리고 그녀의 동거남까지 너무나 좋은 제안이라 선뜻 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남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이었고 아내와 후배를 대포 통장을 만드는 사기 공범으로 끌어들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주었던 아내는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정상이 참작되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아내는 세상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출소한 뒤에 아내는 유흥업소 생활을 접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창업 지원과 대출 그리고 지인들에게 사정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카페를 차렸다고 했어요. 그러다 건물주의 아들인 저를 보고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기로 작정하고 후배와 동거남까지 동원해서 거짓말과 연극을 하면서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가로채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모두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네. 나도 그동안 당신 얼굴을 대하면서 미안해서 밤마다 제대로 잠도 못 잤어. 이제 내가 어떤 여자인지 모든 걸 알았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 아내는 제가 원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거짓말로 위장하고 제게 접근해온 이런 여자와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아내와 합의 이혼을 했고 아내는 카페 문을 닫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내와 갈라서면 다시는 그녀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들의 악연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이혼 후에 저는 직장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한 충격이 너무나 커서 재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혈압이 높으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몇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을 제게 물려주셨고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제게 주셨어요. 아버지는 건물은 제가 가지고 통장에 든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다음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왠지 산다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둥바둥 돈을 모으면 뭐하나.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 관리만 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임대료 수입만 해도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다음에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5층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은 제가 머리를 다듬으러 갈 때마다 정 사장, 이제 그만 재혼해. 나이 마흔을 바라보면서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이 혼자 늙을 셈이야? 내가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만나봐. 라면서 혼자 사는 제가 보기 딱하다고 하면서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재혼 같은 건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녀는 만나보기만 하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저는 마주칠 때마다 하는 그녀의 말이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우선 만나본 다음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그녀는 고요했던 제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저는 처음 본 순간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재혼이었지만 그녀는 초혼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건 그녀가 독신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일을 하느라 바빠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녀는 미용실 원장의 밑에서 미용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독립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대화를 해보니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에는 제가 더 적극적이 되어서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도 제가 싫지 않은지 아무리 바빠도 제가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냈어요. 그렇게 몇 달간 만나면서 연애를 하다가 그녀는 자기와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주위 친구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내리는 평가가 중요한지라 저는 약간은 긴장을 하고 그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3년 만에 전처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전처는 제가 사귀고 있는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어요. 전처는 밝게 웃으면서 식당에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린 저와 전처를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된 그녀도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한 친구의 전 남편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남자라니 한동안 저희 셋은 말이 없었습니다. 경수씨 미안한데 우리 둘이 할 말이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줄래요? 오랜 침묵을 깨고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어색한 이 자리를 벗어날까 고민을 하던 참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그녀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참 기막힌 인연이지만 전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둘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고 저하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친구의 전 남편이었다고 결혼을 망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전처의 존재가 저희들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제 생각이었어요. 저 역시 이미 헤어진 전처의 친구라고 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여자와 헤어지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한 뒤에 아내와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내의 남동생,
즉 처남이 문제였어요. 처남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던 사업이 동업자인 지인과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건 처남의 동업자였다고 했어요. 그는 처남 몰래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속여서 혼자 독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남은 오래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처음에는 모른 척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그 동업자 때문에 사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자 처남은 그와 대판 싸우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동업자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화가 난 처남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동업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로 처남은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했고 사업도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백수처럼 지내면서 처남댁이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남이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형님, 남자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다시 사업으로 재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융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긴 했는데 부족해요. 형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모른 척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덥석 돈을 빌려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을 조금만 줘. 저는 우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처남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시 처남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누구나 한번 실패는 하는 법이잖아.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하니까 한 번만 밀어줘요. 아내까지 나서서 처남의 사업을 밀어주라고 부탁을 하니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1억을 처남에게 빌려주었어요. 처남은 6개월 뒤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처남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저는 처남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처남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아직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생각보다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온 아내는 제게 화를 냈어요. 여보, 당신 성필이한테 돈 빨리 갚으라고 한 거 맞아? 그래, 약속한 날짜가 지났길래 전화했어. 여보, 어떻게 매형이란 사람이 처남은 사활을 걸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격려를 못할 망정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해? 성필이가 당신 돈이나 떼먹으래로 보여? 아마 처남은 아내에게 연락해서 제가 돈을 독촉한다고 고자질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게 화를 내면서 처남 편을 드는 아내를 보자 저는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말이 심하네. 내가 언제 처남이 돈을 떼먹는다고 했어? 날짜가 지났으니 달라고 한 것뿐이야. 기다리라고 하잖아. 꼴난 1억 가지고 처남한테 갑질할 생각이야? 도가 지나친 아내의 말에 저도 발끈해서 그날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처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을 갚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남은 추가로 2억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금이 더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우선 빌려간 돈은 갚고 다시 빌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처남은 다짜고짜 2억을 달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제게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온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내가 나섰어요. 아내는 어차피 투자한 거 2억 더 넣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 저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마주쳐도 저희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와 냉전 상태에 들어간 건 아쉬운 일이지만 신용이 없는 처남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아내도 저러다가 곧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 곧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내가 전처와 만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친구 사이에 서로 만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들이 만나서 꾸미고 있었던 짓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아내는 전처와 만나서 제가 가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처남도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처남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아내에게 전처가 접근을 했던 거죠. 전처는 아내에게 제가 가진 건물을 담보로 하면 최소한 10억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꼬셨던 겁니다. 전처는 자기가 잘 아는 문서위조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맡기면 건물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전부 위조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아내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기에 망설였지만 처남은 전처와 합세해서 아내를 설득했어요. 결국 아내는 전처와 처남의 말도 안 되는 사기에 협조하기로 하고 제 인감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몰래 빼내기로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아내의 휴대폰 문자와 미용실 원장을 통해서 듣고 봐서 알게 되었어요. 이 사기극의 전모를 알게 된 건 미용실 원장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미용실에 들린 아내가 전처와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제게 말해주었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와 전처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제 인감과 등기부 등본까지 모두 위조범들에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 인간들은 위임장을 만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대출에 관한 모든 걸 위임한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경찰에 전처와 아내 그리고 처남을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신고했어요. 경찰에 체포되자 아내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했어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전처와 공모한 문서 위조범들을 검거했는데 그들 중에는 전처의 후배와 그녀의 동거남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놈들은 제 명의로 된 대포폰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제 건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 전처와 본처는 울면서 제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제 그녀들의 잘못은 제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법의 판단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본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녀들은 재판을 받고 법이 정해주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마터면 두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고 알거지가 될 뻔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두 번의 뼈아픈 경험이 저를 독신주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늘 검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셨던 아버지처럼 저는 제가 쓸 정도의 돈만 남기고 매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주어진 삶이 끝난다는 생각이 들면 제가 가진 건물은 사회에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